안녕하세요. 오늘도 뿌듯한 일상을 보내셨나요? 하루하루 시간은 빠르고 그러나 나만 빠른 건 아니다 그랬죠? 자, 오늘은 2017년도 지방직 국어를 할 텐데요. 2017년도 지방직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럼 1번 문제는 뭘까요? 맞춤법 문제네요. 어법에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바닷물이 펄에서의 펄에서 기본형이 퍼렇다죠. 그럼 퍼렇다에서 활용을 해서 펄에 우리가 활용형을 할 때는 기본형에서 어간에다가 어미 아나 어를 붙여보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규칙이라 그러고 변화가 있으면 불규칙이라 그러는데 퍼렇다는 펄에서 히읗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을 히읗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펄어 이렇게 안 되죠. 펄어허 이상하죠. 펄에서 펄에서 히읗 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또아리 튼 뱀 그랬을 때 또아리인데요. 또아리하고 또아리 중에서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아요. 그러니까 또아리는 안 되고요. 또아리. 천천히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똑같이 들리겠네요. 또아리 안 됩니다. 또아리 됩니다. 3번은 머릿말에 쓸 내용에서 머릿말인데요. 머리말이 표준어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서 머릿말하고 사이시옷이 있는 3번 아니고요. 머리말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가 표준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머리말은 머리말로 발음되기 때문에 머리말로 발음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시옷 넣지 마. 그럼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머릿말 그러지 말고 머리말 그러라고요. 이게 표준어니까. 그 다음 4번은 문을 잘 잠궈야 할 때 잠궈야 한데 잘 나오는 단어예요. 잠그다, 담그다. 이 두 단어는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활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잠가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형 잠그다에서 으탈락이에요. 똑같아요. 담그다도 담가 으탈락이에요. 그래서 잠가, 잠가야 이렇게 되고요. 명령형일 때도 잠가라. 마찬가지로 담그다도 우리가 김치를 담그다 그럴 때의 담그다요. 담가, 담가야, 담가라 이렇게 담백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밑줄친 말의 의미인데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았다. 그럼 말길이 되어 이게 지금 밑줄 친 말인데요. 말길이 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또 일상에서 잘 안 쓰는 것만 골라서 시험에 나오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객관식. 그러니까 넣어봐요. 몇 달 만에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았다. 말길이 되어. 뭔가 어렵게 이런 의미 같은데 1번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이건 택도 없네요. 말꼬리를 물다 그 정도 되겠죠. 2번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네요. 겨우 소개하는 길이 트여 상대편을 만나보았다. 이건 가능성 있네요. 3번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토론을 해서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4번 마음이 당겨 재미를 붙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왜 맛을 붙이다 그러죠. 너 뭐 하는데 맛 붙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 달 만에 겨우 상대편을 만나본 거니까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았다고 말하는 이 문맥상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라는 2번이 그래도 가장 적절하네요. 말길이 되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선택지 보기가 2번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2번을 고르면 되고요. 문맥상 기회가 생겨 정도가 적절하니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트이다. 이게 맞죠? 비교적 선택지 보기를 적용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오늘날과 단위가 달랐죠. 쌈 그랬을 때는 바늘 24개를 묶어 세는 단위예요. 12개 단위가 꽤 익숙하죠. 우리가 1년은 12달이라고 그래서 그 12이 하나의 한다스 개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크레파스 색연필 생각해 보세요. 12색, 24색, 48색 그렇게 되어 있죠. 바늘도 그렇게 12개 단위라고 생각하셔서 한 쌈 그러면 24개예요. 옛날에 바느질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개씩 뿌려 먹었나 보죠 뭐. 그래서 한 쌈 그러면 24개. 오늘날에는 바늘을 이렇게 한 쌈 단위로 안 파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예요. 바늘 한 쌈 24개. 그 다음에 제는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한 제 그랬을 때는 이것이 탕약 20첩에 해당이 됩니다. 한약 한 제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20첩이에요. 20첩. 즉 20번 다려 먹을 수 있는 양. 한약 한 제, 탕약 20첩. 그 다음 거리 할 때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 한 거리, 가지 한 거리 그랬을 때는 50개예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채소를 세는 단위에 접이라는 게 있어요. 한 접, 이건 100개예요. 오이 한 접 주세요. 그러면 100개예요. 물론 우리가 마트에서 오이 한 접씩 살 일은 없죠. 이건 도매시장 정도 돼야 가능한 건데요. 오이 한 접 주세요. 100개. 물론 오이 김치를 담그고 싶으시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리보다는 접 단위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이 한 접, 배추 한 접 이거에 익숙해 있을 거예요. 거리는 접의 딱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개. 그럼 세어볼까요? 24개 플러스 20개 플러스 50개. 그러면 94개. 답은 4번입니다. 4번.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그랬죠.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인데요. 내가 쓸쓸한데 저 달이 쓸쓸하네. 그러면 그 달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왼쪽에는 한시다 보니까 한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거를 해석한 걸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자를 다 못 읽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쪽 해석해 놓은 걸 보세요. 기역, 춘, 우인데 오른쪽 보니까 봄비라고 되어 있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그럼 여기서의 봄비는 그냥 촉촉한 소재긴 한데요. 화자의 심정까지 드러냈나 그건 좀 아니네요. 그 다음 니은은 나단이라고 돼 있어서 비단 나자에 장막 막자를 썼어요.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이건 그냥 배경이죠. 시적 화자가 좀 고급진 사람인가 봐요. 비단 장막이 있고. 디귿 병풍. 병풍은 뭔지 아시죠?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이건 그냥 방 안에 있는 소품이죠. 리을 행화.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살구꽃이 행화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진대요. 떨어져요. 이런 하강 이미지들은 대체로 기분을 뚝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살구꽃이 뚝 떨어질 때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도 덜컥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이 행화, 의미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행화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주로 시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서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정황이나 사건이나 이것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아이고 저 예쁜 살구꽃, 그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살구꽃 떨어지네, 아프겠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살구꽃이 툭 떨어지듯이 내 마음도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살구꽃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런 것과 배경이 되는 것과 소품이 되는 것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봄비 같은 것은 배경이에요. 지금 봄이고요. 비가 내립니다. 어둑한 거, 시간적 배경인 거죠. 비단 장막이나 병풍 같은 것은 소품입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물건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물론 찬바람이 비단 장막으로 스며들고 봄비가 내리고 작은 병풍에 기대고, 그러니까 이런 소품이나 배경들도 모두 고즈넉한 느낌을 들게 하긴 해요. 다만 화자가 자신의 심정과 동일시 될 만한 소재를 골라라 그랬을 때는 담장 위로 툭 떨어지는 살구꽃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외롭게 덜컥 내려앉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소품도 모두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돕는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라는 거예요. 봄비처럼 객관적 상관물일 수는 있지만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확장시켜주니까. 그러나 이런 배경들은 객관적 상관물이긴 하지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아니고요. 장막과 병풍 같은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고 그냥 소품입니다. 그 다음 5번, 연달아서 고전문학이 나왔네요. 고시조입니다. 제 너머 성골롱 집에 술릭담마 어제 듣고, 고개 넘어, 권농은 높지 않은 벼슬명이고요. 성씨 성을 가진 권농네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가봐야지.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이게 정철시조여서 그래요. 술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누운 소를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짓을 타고, 말은 좀 더 비싼 이동수단이었고, 소도 물론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었죠. 한가하게 소가 누워있는데 깨워가지고 얹히 놓아 할 때 그 얹히는 안장 대신 까는 그런 방석이나 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박한 거죠. 정식으로 안장을 까는 게 아니고 그냥 방석이나 담요 같은 거를 대충 깔고 그걸 눌러 타고
그리고 벌써 왔어요. 아이야, 내 걸론 계시냐? 네 주인 계시냐? 병 좌수 왔다 하여라. 병 국외 음악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정 좌수고, 좌수는 본인의 벼슬이고, 정철 시조예요. 그럼 좌수가 훨씬 높은 벼슬이에요. 그럼 권농은 에잇, 상사가 우리 집까지 술 먹으러 왔네.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하겠죠. 1번,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그렇죠. 상당히 즉흥적인 행동인데 대충 소 일으켜서 방석이나 담요로 깔고 그것만 놓고 막 달려가서 나왔어. 소박한 풍류죠. 2번,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발로 박차. 소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3번, 언친오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언친오하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이 시조에서 엄격한 격식을 느끼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독자가 읽으면 그 사람도 참 특이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언친오하, 정식 안장이 아니고요. 말이나 소를 타려 그러면 안장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식 안장이 아니라 대충 안장 대신 쓰는 방석이나 담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아해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를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그렇죠. 이런 게 또 이 시조의 맛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시종 같은 거죠. 얘야, 네 주인 계시냐? 내가 왔다고 해라. 이거죠. 이러면서 또 그 시조의 형식, 초장, 중장, 종장 중 종장은, 종장 첫 줄은 보통 3호, 4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 3, 다른 건 조금씩 한 글자씩 차이를 보여도 종장의 첫 세 글자는 규칙이죠. 이거는 꼭 지키자 라는 시조에서 형식적 규칙이 있었죠. 6번,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 이렇게 물었네요. 즉 한자 자체를 묻는 문제인 거죠. 기억은 장광설, 지루한 장광설 그랬을 때 장광설이니까 일단 길장자인데 모두 길장자라서 의미가 없네요. 장광설에서의 장광설은 혀설이냐 말씀설이냐인데, 말씀설, 왼쪽에 말씀언을 가지고 있는 말씀설은 좀 고급진 데 쓰고요. 이런 쓸데없는 말에는 혀설자를 써서 3, 4번 탈락시키면 1, 2번이 남네요. 길장, 넓을 꽝, 혀설자를 씁니다. 2번은 유언비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이 유언비어죠. 흐를 유, 말씀언, 말이 흐르고요. 바퀴비, 말씀어, 말이 바퀴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유언비어에 안일비자를 쓴 게 있네요. 안일비 쓴 거 탈락시키면 1번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나오고요. 3번은 변명, 분별할 변, 밝을 명.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막 구실을 댈 때 변명하지 마 그러죠. 분별할 변, 밝을 명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말씀변이 들어와 있네요. 말씀언이 있는 말씀변 아니고요. 말씀언이 없는 분별할 변을 씁니다. 그 다음 7번은 정지용의 인동차가 나왔는데 1930년대에는 일제의 감시 때문에 카프가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단에서는 다양한 문예사조가 실험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정지용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문예사조를 모두 탁월하게 소화해냈던 시인으로 유명해요. 정지용은 1930년대에 다른 시파들이나 시인들에게도 시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학사에서 소중하게 다뤄지는데, 이렇게 한자가 막 섞인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읽는 데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것만 읽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서정시는 서정갈래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이 정서잖아요. 감성.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서, 어떤 감성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인동차. 인동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게 겨울을 이겨낸 인동이 약재로도 쓰이는 참 좋은 식물이라고 그래요. 한자가 겨울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꿋꿋하게 이기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내보내는 강인한 한약방에서 매우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걸로 차를 만들면 인동차죠. 그럼 시를 볼까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런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이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얕아. 일단 분위기만으로 봐서 고즈넉한 겨울 산중에 홀로 인동차를 마시는 그런 노주인의 모습이 떠오르죠. 초연함을 느낄 수 있으면 시를 잘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1930년 되면 일제강점기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견뎌야 되는 시대인 거죠. 친일파 빼고 또 생각 없는 사람들 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확한 시어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볼까요? 1번 산중에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맞죠? 산중에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2번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맞죠? 불이 피어 붉고 그랬고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그랬죠. 그럼 붉은색과 푸른색 시각적 대조 있죠. 그 다음 3번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한 폭의 그림이 떠올랐습니까? 묘사가 탁월하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정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날에는 시를 잘 못 읽어요. 소설은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는데 시는 정서의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즉 느낌이 오지 않으면 주제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현대시도 읽기 어려운데 왜? 정서를 시인에게 전달받아야 되거든요. 즉 시적 화자와 같은 공감대가 울려야지 시는 비로소 느낌이 오고 비로소 주제를 전달받거든요. 그런데 1930년대는 시대적으로도 많이 멀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시에서 한자가 막 나오면 공감대로 가기 전에 독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인상을 받아주면 좋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죠. 잠착하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바람 불고 눈 내리고 그러죠. 눈 내리는 밤인데 바람도 불어. 그럼 소리 나죠. 그러니까 그게 잠착하다란 이야기는 골똘하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여러모로 고려하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아요.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바깥 풍설 소리에 여러모로 고려하다. 이런 고즈넉한 집중력 있는 시에 여러모로 뭘 고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독해력으로 4번을 찾아내시면 좋고요. 이 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잠착하다는 참착하다의 원말, 원래 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 즉 그냥 골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시죠. 라는 걸 알고 있으면 4번인 거고요. 뭔가 분위기가 세속을 초월한 그런 탈속한 고고한 절개가 느껴지는 그런 정신세계가 느껴집니까? 겨울 산중의 풍경과 노주인의 인동차를 고고하게 마시는 그 모습,
그거를 떠올리면 되는데 무시로 인동 상긴물이 나린다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특별한 시간 없이 아무 때나 인동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동이 삼겨지잖아요. 물에 삶아서 우려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중에 책력도 없다 그랬죠. 책력은 오늘날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심 없이 고고하게 자신의 정신세계에 몰입하여 이런 얘기인 거죠. 달력도 없이 살아. 이 말은 누군가 약속할 일도 세속의 어떤 궤도에 맞출 일도 없는 사람인 거죠. 삼동이 하얗다 그랬을 때 삼동은 겨울의 석 달을 이야기해요. 12월, 1월, 2월인데 눈 오면 하얗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지용의 인동차 8번 이번에는 문법인데요. 숙혜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 그랬습니다. 규칙이 뭘까요?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플러스로, 높임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마이너스로, 해여체를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숙희야, 일단 상대는 반말체죠. 내가 드렸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상대는 마이너스. 그 다음 내가 주체도 높임이 아니죠. 주체도 마이너스. 선생님께 객체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선생님께 때문에, 즉 객체 높임법 때문에 서술어가 드렸다라는 높임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객체만 플러스, 주체, 내가, 마이너스, 객체, 선생님께, 플러스, 상대, 숙희야, 내가, 드렸다, 모두 상대에게 헤라체를 사용하고 있죠. 마이너스 1번입니다. 그 다음 9번은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물었는데 여러분이 칸트를 알면 보기를 안 읽고 바로 선택지 진술로 가도 될 정도로 칸트의 선험성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선험성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이 선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되면은 순수미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까요?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타당하지만, 그러니까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 즉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 이게 바로 칸트 거예요.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향한 예술 형식, 이 목적론이에요. 이건 자율적이다, 이건 칸트 거지만 타율적, 이건 톨스토이나 마르크스 쪽이에요. 예술은 그 자체로 예술적이야. 이게 순수미를 주장하는 쪽인 거고, 순수 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고, 문학을 통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즉 사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역할도 하고, 이런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톨스토이나 마르크스처럼 목적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그러니까 필자는 바로 목적론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미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문학은 목적이 있어. 순수한 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순수미를 지향하는 건 좀 그래. 그 곡이 불순한 의도로 쓰였다면, 그거 알고 나면 혐오스럽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필자의 입장이지만,
그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게 칸트예요.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 그렇단 이야기는 칸트는 내재적이고 선험적이고 삶과 구분되고 예술은 그냥 예술로서만 존재하는 자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볼게요. 1번.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시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워. 1번이 바로 순수 문학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2번.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이거는 목적론을 가지고 있는 톨스토이나 마르크스. 3번.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시인과의 대화는 예술의 외재적 측면인 거죠. 작품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탈락. 4번.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술의 타율적 측면인 거죠. 사회 상황. 이게 중요한 게 톨스토이, 마르크스, 목적론을 주장하는 사람 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은 김유정의 만무방 중에서 일부가 나왔는데요. 김유정이 강원도 사람인데 사투리 구사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정은 문학사에서 김유정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투리를 잘 구사하다 보니까 어휘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네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게 또 필요합니다. 감이죠, 감각. 자, 그럼 문맥을 통해서 볼게요.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파적, 기억, 심심풀이. 파적이 이제 정막을 깨뜨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막을 깨뜨리는 거, 적적함을 없애는 거, 심심풀이 맞아요. 니은은 새우잠.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이라고 해서 보통 모로 누워서 불편하게 자는 잠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이번에 안잠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잠. 대체적으로 이 안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성을 가리키죠. 잠도 안잠 그러면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런 여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우잠을 안잠이라고 말한 이게 틀렸네요. 2번이 일단 답이고요. 3번은 일이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할 때 난장, 몰매. 맞아요. 난장이란 말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마구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매 맞죠. 그 다음 리을.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사관. 사관. 이 사자가 넉사자, 넷이에요, 넷. 그래서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그럼 양쪽 팔꿈치, 무릎 관절 그러면 4개의 관절 맞죠? 와, 근데 이런 4개의 관절을 모두 틀면 이게 뭡니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새우잠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알죠? 새우, 등을 구부리고 자는 점 불편해 보이잖아요. 편하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안잠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